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기후위기 문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일수록 건강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문제를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도 결국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 해마다 폭염 일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야외 작업이 많은 농민의 건강이 가장 위협을 받고 있고요. 노후주택 비중이 큰 농산 어촌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을 잘 갖추기 힘든 시골집이나 논밭이 폭염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이런 기후변화가 고착화되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질 테니 이제부터는 인권 문제로 접근해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기후에 민감한 취약계층들의 의료 서비스를 더 늘리는 문제라든가, 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서 위기 대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도 누군가는 생명권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위기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3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토마토 뿔나방으로 비상이 걸린 농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와 담보대출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여행과 수입 확대 등의 여파로 외래 병해충 발생 소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엔 우리나라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외래 해충인 토마토 뿔나방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토마토 뿔나방 확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토마토 농가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이 국내 피해 상황 그리고 방제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국내에서 재배하는 토마토에 외래 해충인 토마토 뿔나방이 발생했다는데 이전에 국내에 없던 해충인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 뿔나방이 우리나라에 발견된 건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살지 않던 새로운 해충이 유입된 건데요. 지난해 경기도 파주 지역의 친환경 토마토 농가에서 토마토 뿔나방 피해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친환경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토마토 뿔나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김포, 평택 지역의 친환경 토마토 농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했고요. 경기도 광주에서는 일반적인 이 관행 재배 토마토 농가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고양시에서는 토마토 뿔나방과 비슷한 해충인 감자 뿔나방이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토마토 뿔나방 발생 지역이 늘어날까 봐 걱정인 것 같은데 어떤 해충인가요? 근데. 예, 토마토 뿔나방은 가지과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자라고요. 암컷 한 마리가 평균 26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토마토 뿔나방은 가지과 작물 중에서도 그 이름처럼 토마토를 가장 선호하고요. 유충은 토마토 열매에 파고들어서
구멍을 내고 세균을 퍼뜨립니다. 또 이파리를 투명하게 갉아먹는 증상, 또 줄기를 파고드는 증상도 확인됩니다. 결국 작물이 정상적으로 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네. 걱정스러운 건 이 발육 최적 온도가 30도씨라는 건데요. 점점 날이 더워지니 토마토 불나방 성수기가 시작되는 셈이고요. 1년에 적게는 8세대, 많게는 12세대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수시로 산란하고 성충이 되는 골치 아픈 해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은 농약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친환경 약재로만 병충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친환경 토마토 농가들의 피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공식 집계된 수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한국농정에서 2주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친환경으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를 취재해봤는데요. 이 농가의 경우 하루에 100kg을 수확하면 40kg은 토마토 불나방 피해를 입어서 폐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월에 정식을 해서 한참 수확을 하는 중인데 피해액으로 따지면 억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봐왔던 나방류와는 양상이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약재를 뿌려도 지독하게 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유기농업 자재를 섞어서 뿌려보고 있는데 뿌리는 순간엔 떨어졌다가 곧 다시 날아오른다고도 하고요. 결국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곤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천적곤충인 담배, 장님, 노린재 등을 들여와서 잡으려고 해봐도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기대치도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포획기를 설치해서 잡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 농약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해충이다 보니까 이 친환경적인 방제법도 잘 모르고 혹시 다른 농가에 퍼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일주일치 토마토 수확 물량 중에서 800kg이 토마토 뿔나방 피해가 생겼는데 이 토마토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농가에 피해를 줄까 조심스러워서 태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리 나가서 버리지도 못해서 밀봉을 해서 한켠에 보관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혹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피해 상황을 공식화했는데 토마토 불나방 발견 초기에는 정부가 이제 토마토 소비가 위축될 우려, 그리고 일본 등에 지금 토마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소극적이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토마토 불나방 피해가 더 확산되면서 지난달 4월에 간담회, 방역 심의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해서 방제 설명서도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농업과학원 관계자한테 상황을 들어보니까 국내 자료가 부족해서 해외 자료를 참고해서 5월 내로 토마토 불나방 방제 설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충을 방제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모든 농가에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토마토 뿔나방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 농민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이를 종합해서 전국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정보를 활발히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는 지금 이제 경기도 친환경 토마토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을 한 건데 다른 지역에서도 예방 차원으로 교육을 좀 해야겠네요.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토마토 뿔나방 주의보를 내렸기 때문에 경기 지역 외에서도 방제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트랩과 성페로몬제 유인제 등을 지난 27일부터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설하우스의 경우 페로몬 트랩을 활용해서 발생 여부를 상시 관찰 관리하고 또 해충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 조치는 번식을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뿔나방의 교미를 교란하는 약재를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토마토 불나방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상황 설명을 드리면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친환경 토마토 농가의 방제 매뉴얼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가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제 면적 기준에 따라서 친환경 약재 2회, 3회분 지급하고 있고 또 페로몬 트랩 등을 지원하면서 이 대책을 좀 세우고 있고요. 특히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마토 뿔나방 피해 토마토를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정부가 초기에 토마토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부분이 있다는데 수출 분야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예, 우리나라는 국제식물보호협약 당사국으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병해충이 유입되면 무역 상대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서 일본 측에 한국 내 토마토 뿔라방 검출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토마토 농가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좀 이 토마토 뿔라방 방제 대책이 잘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이 문제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전국의 친환경 토마토 농가가 약 500농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토마토 농가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고요. 또 관행 농가의 피해 사례까지 속히 취합돼야겠습니다. 방제에 필요한 자재 예방 교육도 효과적으로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토마토 수출 농가 대책에는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내수용 농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책이 미진하다 이런 현장에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토마토 수출 농가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토마토 뿔라방 방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도 좀 빨리 조율이 돼서 토마토 많이 먹는 이 계절에 더 이상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는 심리와 인지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지영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안 그래도 진짜 이 음주운전 때문에 정말 많이 시끄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요즘뿐만이 아니고 한동안 뭐 유명인 분들의 음주운전 문제나 아니면 음주운전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 같은 걸 접하게 되면은 참 저도 씁쓸한 기분이 드는데 법도 좀 강화되고 있고 말도 좀 많은데 요즘 음주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잠깐 한 2010년대 한 중반쯤은 조금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요즘 다시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심지어 또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또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고 하고 네, 안전불감증이 너무 만연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네. 일단 이 음주운전 여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거든요. 그 혈액 100ml에 얼마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현재 법적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간주를 합니다. 네. 그래서 0.04%에서 0.08% 사이에는 면허가 정지되고요. 더 높기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측정할 때는 호흡으로 보통 측정을 하고요. 만약에 호흡으로 측정했는데 이 당사자 반발을 한다. 그럼 혈액으로 측정하기도 하는데 되게 혈액으로 측정하면 더 높게 나온다고 하죠. 예. 네, 의학적으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정도가 되면 행동이 느려지고 주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0.1이 넘게 되면 균형 감각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 되면은 보통 이제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아니 이게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심리 뭘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제 주변에 진짜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없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마셔보셔서 아시겠지만 판단력을 저하시키잖아요. 술 마시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실수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하는 경우가 하죠. 그렇죠. 많으신가 봐요.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는데 예, 많습니다. 네, 술을 마시면 자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또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오늘 없겠지. 그렇죠. 생각이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또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운전대를 작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이때 또 감정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너무 오늘 화가 나서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신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술 마시는 건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술을 마셨는데 이런 감정 상태에서는 술의 영향력과 함께 더불어서 판단력이 더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무모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되는지? 재범률이요? 생각보다
높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 번 걸렸다는 사람보다 몇 번 걸렸다는 사람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저도 그 찾아보니까 30%? 재범률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40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걸리고 나면은 다시 하는 사람들이 한 4명 넘는단 말이죠. 생각보다 높죠. 이게 처음 그렇군요. 굉장히 예. 높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한번 곤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괜찮겠지.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이번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원래 좀 행동 패턴 자체가 좀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은 게 살면서 음주 단속하는 거 보신 적 많은가요? 저 별로 없거든요. 저 생각보다. 저도 거의 없어요. 저도 한 몇 년에 한 번 불어볼까 그렇죠. 말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추측입니다. 음주운전을 굉장히 자주 할 것이다. 저는 그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속 자체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전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살았는데 네네네. 근데 걸렸다는 건 하여튼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희 병원에도 한 번씩 재범 3범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이제 진단 사는 걸 필요로 하는 분이 오시는데 들어보면 진짜 아주 황당하게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황당하게 걸린 거 전에 이전에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음주. 그러니까 음주만 놓고 볼 때요. 네. 위험한 음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예, 당연히 위험한 음주란 건 과도한 음주를 말하는 거고요. 과음했다, 만취했다라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월간 폭음과 그다음에 고위험 음주를 대표적인 위험 음주를 규정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월간 폭음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예, 여자는 5잔 이상 음주한 경우로 정의가 되고요. 네. 또 고위험 음주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마실 때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 주 2회 이상 말하는데 잔은 소주잔 한 잔을 기준으로 소주를 마신다고 생각했을 때 한 잔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한 병 정도죠. 보통 7, 8잔 정도 나오니까요. 생각보다 기준이 낮죠. 네. 지금 놀랐습니다. 네. 예. 근데 생각보다 기준이 낮는데 이게 네. 왜냐하면은 이 술 자체가 발암물질이잖아요. 네. 굉장히 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절주보다는 금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아예 마시지 말자. 아예 마시지 말자. 그래서 유럽 국가연합에서는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이내에서 음주를 권장한다. 유럽이요? 예. 유럽이 EU죠, EU. 거기서는. 그래서 2014년 이후에는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자로 지금 개정이 된 상태고요. WHO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없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라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도 2016년 3월부터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 있던 지침을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위험 음주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정 음주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마시지 말자. 건강을 위해서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술을 마시면 기억력, 판단력 이런 모든 게 운동 능력도 그렇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게 근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음주하는 행위 자체가 뇌의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거든요. 그 기억력자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게 되는데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나 알코올 중독이 심한 분들은 뇌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해마라는 부위는 우리의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위거든요. 거기를 계속해서 타격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먹는 사람들은 타격을 입어도 회복을 하는데 자주 먹거나 매일 먹는 사람들은 이것이 만성적인 타격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실제로 기능 자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MRI 같은 걸 찍어보면 뇌의 크기가 줄어 있거든요. 실제로. 뇌가 작아져요. 뇌세포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해마뿐만이 아니고 뇌의 전두엽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기 시작하죠. 위험을 또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뇌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음주 후에 술이 깨고요. 그 신체가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체는 시간당 한 0.015%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면허 취소 수준이 0.0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0.08 정도로 술을 마신 사람이라면 한 대여섯 시간은 마시지 않고
물 계속 마시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깬다라는 얘기죠. 한 번씩 왜 나 음주 억울하다, 음주운전 걸렸는데 억울하다. 왜냐하면 나 술 먹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그쵸, 나 그쵸.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운전해야 돼서 운전했는데 걸렸다라는 분이 계시는 거는 밤새 술 마시고 회복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물 많이 드시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지만 적절하게 회복이 되면서 몇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제 알코올의 체내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질문. 이 숙취해소 음료 또 이제 해장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는 얘기들인가요? 네, 어떤가요? 아나운서님께서는 주로 네. 어떻게 해장을 하시는지? 전 햄버거로 해장을.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네요. 예, 느끼한 거에 들어가야 좋겠어요. 네. 뭐 피자 먹는 사람도 있고. 네, 전 햄버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숙취해소 음료와 해장 방법에 대한 효과는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는 있는데 일부 근거는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숙취는 알코올 섭취 후에 몸이 겪는 탈수나 뭐 전해진 불균형 같은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 때문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음료나 뭐 제품 같은 것들은 비타민, 아미노산, 전해질 같은 것이 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탈수나 영양소 손실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는 있죠. 술 자체가 이제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에 수분을 빠르게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전통적인 그런 해장을 위한 방법들로 뭐 해장국 먹는다든지 네. 콩나물 국밥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코올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배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몸 회복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 하나 마셨다고 이거 하나 먹었다고 술이 다 깨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술을 좀 마시고 나면은 충분히 쉬고 물을 많이 마셔라. 그리고 웬만하면 좀 술을 적게 마셔라. 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음주를 하는 이유 중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되게 수면, 잠을 좀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이게 술 드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기분이 안 좋아서 마신 분이 계시고 기분 좋아지려고 마신 분이 계시는데 또 하나 자려고 마신 분은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한두 잔 먹으면 잠에 도움 되던데.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네. 계시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진정 효과 자체는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잠들게는 도와주는데 잠드는 것은 도와주지만 입면 이후에 수면의 리듬을 다 끊어버립니다. 저희 수면의 분절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면 주기 중에 렘 수면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렘 수면이라는 것이 이제 꿈을 꾸는 단계고 약간 좀 얕은 수면을 취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뇌는 보통 기억을 정리하고 합성 내용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술 마시면 이 렘 수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면의 질도 낮아지고 다음날 훨씬 더 뭔가 몽롱하고 피곤하고 네. 전날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알코올이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 고는 분이 있으면 코 고는 사람이 있으면 술 마시면 훨씬 더 많이 고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아시죠? 네. 자다가 갑자기 칵칵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숨이 막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증상들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술 마시면 목과 기도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코골이가 심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술을 드시는 것이 별로 그렇게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잠만 좀 빨리 드는데 그거 외에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잠이 안 와서 술 드신다 하신 분들은 술 드시지 말고 병원을 좀 찾아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술을 마시고 나면 다른 약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맞는 건가요? 이것도 사실 저는 그 환자분들이 한 번씩 여쭤보시거든요. 네. 정신과약 타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오늘 술 먹어야 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일회성으로 먹는 것은 큰 무리는 없겠지만 한 번은 한두 번 먹는 거는 괜찮지만 약을 얼마간 좀 계속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드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술과 약을 함께 드시면 일단 약효가 떨어져요. 술과 약이 함께 간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약은 분해가 돼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간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효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이제 정신과 약 특히나 뭐 중추신경계 억제제, 신경안정제나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함께 먹게 될 때는 함께 이제 알코올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게 되면 위험한 경우에는 의식이 저하되거나 호흡의 곤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항생제나 같은 뭐 이런 약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먹게 되면 메스껍다,
토할 것 같다, 심박수가 증가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혈압약 많이 드시잖아요. 혈압약과 알코올을 함께 드시게 될 때도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긴 하지만 길게 봐서는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좀 되게 혈압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 좀 고려해가지고 술 드시는 거는 술 드실 때는 약을 좀 함께 드시는 걸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시간, 오늘은 음주에 관한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안 마시고 운전 안 해야 돼요. 네,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죠? 네, 보통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담보평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에 투자할 때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은행에서 이제 대출받아 투자하는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도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 필요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가 뭐 1,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은행에서 이제 내가 사는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 대출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내 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데요. 간혹 유명인들이 전액 현금으로 뭐 어디 빌딩 샀다든지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대출 끼지 않고 거래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담보로 제공받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야 얼마를 대출해 줄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 감정가액이 나오면 거기에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대출금이 결정되고 또 그걸로 채권 최고액이 결정되고 이렇게 부동산 담보 대출할 때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 부동산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는 의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한 쪽에서 수수료도 있을 텐데 그 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담보평가는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의뢰를 하고요. 네, 수수료도 그러니까 은행이 내죠.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은 소유자가 염려할 부분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 네. 라고 한다면 네. 대출받을 은행에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은행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저희 집의 담보 가치가 얼마냐라고 평가 의뢰를 하게 될 겁니다. 담보 아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담보평가액 나온 거에 이제 한 60-70% 대출 받을 수가 있는데 평가액이 100원 나왔다 그러면 60원 대출 나오고 150원 나왔다 그럼 90원 대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담보평가액에 따라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결정이 될 그렇죠. 겁니다. 네네. 물론 여기에 이제 제가 뭐 연소득이 얼마나 돼서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갚을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따져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얼마이냐 이거에 따라서 대출금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혹시 이제 담보가액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네. 막상 대출 금액이 안 나와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1층에 이제 한 25평쯤 되는 상가를 사서 미용실을 차리려고 하던 분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직접 가서 네네. 내가 보잖아요. 위치도 보고 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분도 가서 이제 봤단 말이에요. 상가 내부 어떻게 됐나 뭐 다 확인하고 매매 금액이 3억이었는데 그거에 이제 10%인 3천만 원을 이제 냈어요. 대출은 한 1억 5천 정도 나올 거라고 알고 계약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미용실 사장님이 가서 봤던 그 1층 상가가 복도랑 비상구 부분까지 이제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넓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눈으로 봤던 25평 중에 10평이 불법이었던 거죠. 세상에. 이 담보대출 감정평가할 때는 불법으로 확장한 부분까지 고려 안 합니다. 아예 평가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나오죠. 미용실 사장님 자기가 직접 가서 나는 내가 내 눈으로 봤던 그 25평을 3억을 주고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는 거는
15평밖에 안 됐었던 상황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매매 계약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예,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고 손해가 좀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야, 이거는 생각 못 해본 일인데 직접 가서 본 게 25평이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제 주민센터 방문하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누구나 떼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를. 네. 그래서 건물에 혹시 위법한 증축이나 이런 불법 확장이 있다 그러면 아예 그 서류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내가 계약하려는 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위반 건축물로 그냥 알고서 그렇게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거겠네요,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죠. 아마 그냥 뭐 오래된 상가고 이러면은 그냥 뭐 이제 내가 뭐 101호다 그럼 바로 옆에 비상구 뭐 이렇게 좀 터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합법적인 면적이 몇 평인지는 어디에서 그럼 확인하면 되나요? 이것도 역시 건축물 대장의 전유 면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 면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아파트 들어갈 때 복도 지나서 뭐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내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내가 사는 그 집, 그 공간 그게 전유 면적이에요. 네. 그리고 뭐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거는 공용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용실 같은 경우도 건축물 대장상에 전유 면적이 15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애초에. 네, 예, 내가 그렇죠. 가서 봤더니 25평이다. 그러면 나머지 10평 부분은 이거는 어디서 온 건가? 뭐 잘못된 거네. 이제 이런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보러 이제 답사를 가면은 그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 면적을 좀 이렇게 재보는 게 좋아요. 가로 세로 그래요? 면적, 예, 전유 면적에 대해서 줄자 같은 거 가져가서.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내가 예를 뭐 성인 걸음으로? 보폭이 보통 예, 한 1m쯤 되니까 이렇게 걸어서 아 계략 이 정도네 그런 면적에 대한 그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상가 이런 거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예. 그 상가나 주택 건물은 불법 확장 문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토지 면적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를 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네. 그 이런 토지 투자를 할 때도 담보대출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낮게 되는 요인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분이 토지 100평에 대해서 담보대출 신청을 했는데 70평에 대해서만 평가가 나왔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확인해달라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100평 중에 한 30평 정도가 도로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현황 도로로. 그 도로로 쓰는 부분도 담보대출 감정평가할 때는 제외가 된다. 네, 제외가 됩니다. 그래야겠죠. 또 예. 토지에 줄이 그어져 있다, 성 그어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토지의 일부나 전부가 이제 뭐 도로나 공원이나 앞으로 이제 이런 무슨 계획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일반 그렇게 되면 이제 건축을 하는데 제한이 있고 뭐 토지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토지를 이렇게 100%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가보다 뭐 적게는 한 80%, 많게는 60%까지도 감가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담보물의 그 재산권 가치가 좀 낮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네네. 모르고 대출 금액이 내가 거래하는 수준으로 뭐 어느 정도 반영돼서 나올 거다 이렇게 하고 토지 계약하면 정말 낭패를 보거든요. 이런 제한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를 또 누구나 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떼볼 수 있는데 모르면 이걸 모르니까. 네, 맞아요. 야, 그렇군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네. 자, 반대로 예상보다 담보가액이 잘 나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이 이제 안전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담보 감정을 혹시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무소에서 처리한 사안이었는데 갑자기 3억 정도 이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 내 부동산 나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담보대출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아보는 은행마다 담보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이게 돈이 조달이 안 되니까 되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상황에 맞는 그 시가 감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시가 감정이 이 담보 평가할 때 많은 반영이 돼서 바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 은행의 감정 평가가 낮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별도의 감정 평가가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별도 조치 없이 그냥 대출이 잘 나온다 그럼 그게 베스트겠고요. 근데
감정가가 안 나와서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그것도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은행 감정가가 그 낮은 이유는 이제 빌려준 돈을 안정적으로 회수를 하려면 예.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 그럼 이거 이제 경매로 넘겨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럼 최소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겠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니까 일반 시가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담보 가치가 높게 나와도 임대 수익이 정작 안 나오면 맞아요.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진짜 곤란한 경우인데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 만난 의뢰인인데 이분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한 5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걸 대출 받아서 되게 사고 싶어 하고 계신데 이 대출이 안 나와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토지 위에 197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노후한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도 되게 작고 거기서 무슨 임대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거의 안 나와요. 이거를 이제 RTI라고 하는데 Rent to Interest의 그 약자입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이자 수익 상환이 얼마나 가능하냐 요거 따져보는 건데 뭐 토지 가치가 높고 뭐 부동산 가치가 높아서 담보가는 나와도 임대 수익이 안 나오는 부동산이니까 이 부동산에서 임대료 내가지고 이자 상환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높더라도 임대료가 낮으면 대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덜컥 계약하기 전에 요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갚지 못하면 경매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돈을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빌려간 사람이 안 갚으면 이 부동산 이제 어떻게 처분해서 내 돈을 회수할까 요건데 그게 이제 안전장치로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저당 잡혔다 이런 말 좀 하잖아요. 네. 부동산 저당 잡혀서 빌린 돈 못 갚으면 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해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담보와 경매는 이 친구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에 담보와 경매가 모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경매 부동산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 담보 평가보다 경매 평가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인가요? 네, 혹시? 일반적으로는 담보 평가보다 경매 평가가 좀 높게 나옵니다. 경매는 이제 시가 그대로 평가를 하고 담보 평가는 이제 아까 뭐 이런 채권 회수의 안정성이나 뭐 환가성 이런 것 때문에 시가보다 한 10% 정도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게 이제 통상적이고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 부동산 등락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다세대 빌라를 경매 평가를 했는데 2021년에 담보 평가 받았던 것보다 시가가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담보 평가보다 경매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집이나 가게 대출금이 결정되는 것도 담보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중요한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빚을 내서 사업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일이고 또 무리해서 내가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불황이 와가지고 금리가 막 오른다 이러면 또 내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너무 부담되고 대출 끼고 아파트 샀는데 뭐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자금 여력을 두고 빚을 내야 되겠는데 근데 또 사람이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죠 사업이나 뭐 집안의 사정이나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부동산 소유자라면 상식선에서라도 대출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담보대출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진님이 몰랐던 내용 오늘도 알고 가니 좋다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재정님도 여기 출연진들 방송하는 내용 들으면 흥미롭거나 생활에 꼭 필요했던 것들 알려주는 신박한 제주들이 있다고. 제주들이 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제주를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절의 여왕을 실감하게 하는 5월입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좋은 날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과일을 낱개로 사지 않고 상자째 사는 것이 더 저렴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자 아래쪽에 있는 과일이 위에 있는 과일의 무게 때문에 눌려서 상태